네, 종목 카운슬러 2부로 찾아왔습니다. 2부 첫 종목도 역시 시청자님 전화 연결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사고 계세요? 베이직 하우스요. 베이직 하우스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23,950원이고요. 네. 한 30% 됩니다. 23,950원에 30%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비중이 조금 적진 않으신 것 같아요. 예. 어떤 부분이 가장 지금 걱정이 되시나요? 그거를, 그 당시 내가 이제 5월 12일 날 샀는데, 네. 그때 이걸 말고 다른 저걸 사려고 했어요. 어떤 종목이요? 임플란트, 그거. 오스템 임플란트 사시려다가 네. 이 종목으로 들어가셨다고요? 임플란트 사려고 했는데, 나를 관리해주는 분이, 이걸 많이 도와주신 분이 계시는데, 네네. 이게 괜찮을 거라고 이걸 하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샀는데, 이거는 10%가 넘게 빠져버렸고, 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거는 오히려 10% 이상이 올랐고, 그렇게 됐죠. 지금 많이 원망 좀 되시겠어요. 아니, 원망보다 일하다 보면 될 수가 있겠죠.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가장 궁금한 것은, 네. 베이직 하우스라는 것은 난 사실 잘 몰라. 공부도 안 한 종목이에요. 네. 근데 그분 말만 믿고 이제 겠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좀 가치가 있는 주식인지 네네네. 좀 그러네요. 내 책임이 많은 거죠. 시청자님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함께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또 좋게 보시고 이렇게 추천이 들어왔는지 경쟁력은 어떤 부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는지도 같이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좀 걱정이 되실 텐데 이렇게 또 좋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한번 종가를 확인해 보고 전략 한번 살펴볼게요. 좀 기다려 주실 수 있으세요? 예.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근데 오늘 좀 빠졌다가 좀 많이 복구가 됐는데. 네네. 오늘 갑자기 무슨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1,250원이 빠졌더라고요, 오늘. 네, 오늘 6%나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네. 하고 그러네요. 네, 5%네요. 알겠습니다. 예. 특별한 악재는 없는 건지도 같이 점검을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잘 모르니까 지금 그 내용을. 네.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 또 좋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5.43% 하락했습니다. 21,750원 마감가 형성이 된 상황입니다. 시청자님이 24,000원대에서 이제 들어가신 거죠. 고민하고 들어가셨는데 지금은 손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정재용 부지점장님, 네. 저희 이 종목 살펴봐야 될 텐데요.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전혀 모르고 들어가셨다고 해요. 지금 1분기 실적은 또 어땠는지, 실적 전망 어땠는지 펀더멘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죠. 일단 그 전에 시청자님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스템 임플란트를 사려고 하다가 베이직 하우스를 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일반 개인 투자가들도 마찬가지고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맞는다는 거 아니죠. 근데 주식에서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내가 꼭 들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을 때는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또 다음 기회를 노리면 그것이 이제 또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성공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오늘 제가 이제 베이직 하우스를 말씀드릴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충고는 일단 이 베이직 하우스가 끝이 아니다. 또 베이직 하우스를 팔든 어쨌든 또 다른 종목 샀을 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청자님 비롯한 우리 모든 투자가들이 좀 유연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조언을 한마디 드리고 싶고요. 먼저 이제 베이직 하우스 보면은 베이직 하우스는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의류업체이고 거기에다가 또 중국에서 성공한 의류업체죠. 그래서 중국에서의 큰 성공을 거둬서 주가에 또 큰 폭의 상승이 있었던 종목인데요. 먼저 이제 시청자님께서 이제 베이직 하우스 매수가 23,950원에 비중이 30% 적지 않은 비중입니다. 그리고 베이직 하우스의 실적 부분 지금 현재 위치를 좀 보죠. 실적을 보면은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 지금 13년에 PER이 14.9배
그리고 14년도에는 12.9배, 이건 예상이죠. 예상인데, 요거보다 좀 더 나올 수도 있다 하는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이제 그 증권사 가이던스, 뭐 이런 것들은, 작년 실적과 그리고 올해 전망 초에 보고, 이런 실적들을 좀, 아무래도 매도 리포트보다는 매수 리포트가 많고, 성장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연초에는 조금 더, 실적이 업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EPS 작년에 1,58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22,000원대 이렇게 본다고 하면 2만원대다 보면 PER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 10서너 배 정도, 그죠? 10서너 배 정도라고 하면 그렇게 시장 대비 싼 주가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에 대한 성공을 감안해서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를 해준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베이직 하우스의 최근의 모습은 뭔가에 좀, 이 장기적인 전망이 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네. 그런데 중국 시장이 좀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최근에 가고 있는 이 소비주들이 다 중국 모멘텀을 안고 가는 종목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상외로 좋은 성과를 좀 거두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약점, 강점을 어떻게 좀 점검을 해야 되나요? 네, 베이직 하우스의 투자 포인트는 당연히 이제 중국에 맞춰져 있죠. 지금 국내 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특히나 이제 국내 내수가 좀 부진한 상황이고, 경쟁이 과당 경쟁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의료 업체들은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베이직 하우스가 이만큼 주가의 성장을 이뤄냈던 것은 중국 쪽에서의 성공이 주가의 성장을 이뤄냈었고, 근데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죠. 그것을 좀 볼 텐데요. 먼저 이제 1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생각보다는 양호했다. 그러니까 선방을 했다는 것이죠. 1분기 실적 보면은 매출액이 1,438억 나왔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8% 정도, 영업이익이 141억, 전년 동기, 그러니까 13년 1분기 대비해서 한 9.5% 정도 증가를 했는데, 선전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베이직 하우스의 가장 주가에 영향을 주던 것은 중국의 성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출액이 3.8% 이렇게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베이직 하우스는. 이 주가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매출액이 10%, 20%씩 계속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매출액이 별로 안 나왔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국 쪽에서도 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려운 국내 사업과 중국 쪽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양호했는데 왜 양호했느냐면은 판관비를 절약하고, 그러니까 이런 비용 통제를 잘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이 잘 돼서 나온 실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베이직 하우스의 부분별 실적을 보면은 지금 이 TBH라 글로벌이라는 것이 이제 중국의 의료 베이직 하우스 자회사다 보시면 되겠는데, 분기별로 보겠습니다. 분기별로 13년 1분기 때 보면은 매출액이 국내 쪽에서는 349억, 중국 쪽에서는 1,018억이 나왔어요. 근데 올 1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 국내 쪽에 362억, 중국 쪽은 1,092억. 그러니까 증가는 했지만은 그렇게 큰 폭의 증가 못 이뤄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작년 전분기, 그러니까 2013년 4분기 대비해서는 오히려 많이 빠졌죠. 그죠? 물론 이제 4분기 같은 경우가 의료 쪽에 아무래도 소비가 많았을 가능성이 크지만은 전분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도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11년, 그러니까 작년과 12년, 재작년의 1분기를 비교해 보면은 국내 쪽은 오히려 줄었지만은 중국 쪽에서는 큰 폭의, 그러니까 거의 15%, 20%의 증가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됐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면 국내 쪽은 올 1분기 적자가 났고요. 영업이익도 작년 1분기와 지금 비교해 보면은 작년 1분기 때 중국 쪽이 128억 났고 올해는 150억 났습니다. 그러니까 요 비용 부분, 중국에서의 비용 부분을 컨트롤을 잘해서 1분기는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매출이 좀 빠지는 부분들, 이 부분이 왜 그런가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그것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의 소매 판매율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중국의 의류 소비가
증가는 하고 있지만은 증가 속도가 확연히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뭐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중국의 1분기 때 중국의 그 의류 소비 판매율 증가는 증가세가 안 떨어지려면 이게 막대 그래프가 위쪽으로 계속 나가야 되죠. 근데 지금 감소되는 증가율이 둔화되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 우리도 이제 그 홈쇼핑이라든지 온라인으로 의류를 많이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죠? 베이직 하우스는 매장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매장을 진출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늘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하는 것인데, 중국 사람들이 온라인 쪽에서 많이 사더란 말이죠. 그리고 요즘 또 그 뭐 자라라든지 또 그런 이 SPA들 이런 부분들의 그 경쟁 업체로 막 떠오르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베이직 하우스의 성장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이슈가 해결될 부분이냐, 단기적으로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베이직 하우스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정체가 되느냐, 혹은 거기에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국내 시장, 그리고 중국보다 이제 좀 선진화됐던 나라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시장이 커졌고 경쟁 업체들 많아지면서 의류 업체들 고전하는, 그러니까 베이직 하우스가 중국에서 지금까지 성공해왔던 것보다 앞으로 성공하려면 훨씬 더 경제 환경이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의 시장의 고민이 지금 주가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네, 지금 근데 좀 꽤 많이 빠졌거든요. 오히려 그렇다면 지금 성장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등을 이용해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시청자님께서 지금 최종적으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주가를 보면서 판단을 해보죠. 지금 차트 흐름은 이렇습니다. 보면 뭐 한 2만 원, 2만 1,000원 전후와 2만 4,000원대 횡보를 하고 있죠. 이 횡보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의 그 베이직 하우스가 과거에는 성공을 이뤄냈는데, 지금은 중국의 경쟁 환경이 격화되고 판매율이 둔화되다 보니까 과거와 같은 성공을 거둘 확률이 낮아졌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1분기 때는 비용 통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왔다. 그러면 향후에는 이 베이직 하우스가 주가가 그런 악조건들을 극복을 하고 꾸준히 성공을 해낼 것이냐 못 해낼 것이냐 아직 시장이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것인데, 방향이 정해지면 주가는 이 횡보를 멈추고 아래든 위쪽으로 갈 겁니다. 근데 위쪽으로 가기에는 그런 경쟁을 뚫어내야 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죠? 인건비도 상승을 하고 중국의 또 온라인 시장 경쟁자들 많아졌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프리미엄은 점차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저는 24,000원권, 그리고 손절가는 이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하는 2만원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적으로 좀 악재가 당장 터졌다기보다는 중국 모멘텀이 많이 약화되면서 하락했다라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시청자님. 예. 네, 좀 전략을 들어보셨어요. 좀 더 궁금하신 예. 부분 있으세요? 아니요,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그냥 감사하고요. 네네. 나머지 판단은 제 몫이네요. 네. 한번 고민해보시고, 네. 근데 뭐 주식이라는 게 조금 떨어졌다가도 가치가 있으면 또 복원을 하지 않습니까? 또 뭐 그때를 좀 기다리든지 아니면 손절매를 하든지, 이제 그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 같으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여러모로 찾아보시고요. 좋은 판단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종목 문의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시청자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용 부지점장은 투자 의견 보유, 목표가는 24,000원 제시됐고요. 또 손절가 2만 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조용구 전문가 역시 투자 의견은 보유고요. 목표가 26,000원, 손절가는 2만 500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게시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산중공업을 문의 주셨어요. 티클모아 파선님께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46,2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20% 들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지금 자리 추가 매수는요. 답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오늘 종가가 33,550원입니다. 1%나 넘게 하락을 한 상황이에요. 자, 조용구 전문가님, 여기서 더 올라올 수 있을까요? 지금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일단 이게 주가의 하락 요인 자체가 이제 수주권이 없어서 지금 빠지는 건데요. 네. 수주가 이제 재개가 되면은 올라오겠지만 또 작년처럼 재개가 될 거라 예상을 했는데 재개가 안 되면은 사실상 뭐 주가는 여기서 못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원자력, 신고리 원전이라든가 해외 쪽에서의 좀 수주권들이 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일단 수주가 예상만큼 못 나와서 이런 거라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사실 예상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본다고 하더라도, 안 그래도 영업이익률 자체가 뭐 4%대로, 4%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도 좀 안 좋은데, 거기다가 이제 부채가 워낙에 지금 많아가지고요. 지금 단기 차입금의 규모가 최근 이제 3년 동안 거의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자 비용이 그러면 많이 나가겠죠. 이자 비용이 매년에 1조 원대 가까이 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을 내도 이자 비용 내느라 바빠가지고 순익적으로는 이제 거의 남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해도 뭐 실적은 사실상 기대하기가 어렵고, 올해 이제 하반기에 뭐 수주권이 얼마나 좀 이제 연결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장담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아직 수주가 터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최근에 이제 IR한 자료를 보니까 3분기 후에는 수주가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당장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주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일단 주가는 못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추가 매수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먼저 말씀드리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적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장기적으로 대세 하락 중인 지금 그래프고요. 대세 하락 중인 주식을 굳이 사가지고 더 사서 승부를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지는 걸 계속 산다는 거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수주권이 지금 전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기술적 흐름으로 도달 가능한 거리는 대략 한 37,000원에서 한 38,000원 사이가 좀 합리적인 수준이라 좀 생각을 하고요. 이 구간의 기술적 반등 시에 어느 정도 좀 손실을 줄이는 정도 수준에서 매도 처리를 하시고, 최근에 저점으로 작용했었던 31,500원 정도는 좀 손절가로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하반기에 수주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31,500원 깨고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1차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주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얘기 언급되고 있으니까요. 31,500원 지지되는지 여부 보시면서 전략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전화로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어떤 종목 사셨어요? 네, 작은 종목인데요. 네. 신성통상요. 신성통상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1,345원에 15%인데요. 네. 손절 시기를 놓쳤어요. 그러셨군요. 지금 너무 손실이 너무 컸어. 네네. 오늘 좀 부탁 좀 드리려고요. 네, 전망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자리를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좀 기운 내시고요. 저희 두 분 중에 어느 분께 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조용호 전문가님요. 네,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조용호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신성통상이라는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도 언급을 좀 해드린 적이 여러 번 좀 있었던 것 같은데, 1,345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사실상 수익이 나기가 힘든 자리에서 일단 매수를 하신 거고요. 왜냐면은 1,345원이라는 가격은 이 기업이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격 대비해서 거의 한 5%에서 1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가격에서 사신 겁니다. 이 종목을 적정 가치를 좀 환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한 1,400원에서 1,500원 정도인데, 1,345원에 매수하셨으면은 거의 먹을 게 없는 그런 자리에서 일단 들어가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손절 시기를 놓쳤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지금 손절 시기를 놓친 거는 일단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구간이 1분 이 신성통상이라는 기업은 이 결산이
대략 이제 6월 결산이기 때문에 1월 달에서 3월 달 사이의 실적이 3분기 실적이었고요. 그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만 해외 쪽에 이제 법인 하나를 좀 이제 그 장부상으로 좀 그어버리면서 순이익으로는 좀 이제 좀 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요인을 제거하면 사실상 이 종목은 특별하게 하락할 만한 요인은 없다고 보고 최근 내 이제 수급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좀 저점에서 대량으로 들어오는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는 추세가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현재 구간에서 일단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올 수는 있겠다. 일단 먼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월봉상으로는 큰 하자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 보고요. 만약에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진작 여기서부터 더 많이 내려갔을 겁니다. 근데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동평균선에서 좀 방어가 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펀더멘털적으로는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이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냐라고 했을 때 예전에 이제 거래량 터트리면서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었던 때가 요 무렵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실상 현실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 자체가 대략 한 1,150원에서 1,2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하신 1,345원까지는 지금 당장 올라간다는 장담을 좀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향후에 실적이 나오는 추이를 봐서 결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현실적인 대응 방법 자체는 1,150원에서 1,200원 사이로의 기술적 반등 시에 일단 매도를 목표를 하시고 그때 당시에 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요. 전문가님한테 제가 추천받고 상갔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언급했던 때가 1,200원대예요, 이게. 1,200원에서 1,250원 사이 때고요. 4월 달에요. 그러니까요. 이 종목을 제가 방송에서 추천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때 네네. 이제 추천가 자체가 1,345원에 추천한 적은 없고요. 이 종목을 제가 또 방송에서는 사실상 손절 처리 사인을 사실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술적 반등 거기를 일단 기다려봐야 된다고요. 예.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좀 손절 타이밍을 놓치신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네. 반등을 이용해서 나오는 전략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1,200원 정도까지는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일단은 그 질문은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좀 기간을 잡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기간상으로 지금 당장은 못 올라온다고 네. 봅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결산이 6월 달이면 끝나는데, 네. 그러니까 6월 달이잖아요, 현재. 그렇죠. 그럼 사업보고서 자체가 대략 8월 달에 나올 거예요. 그럼 8월 달에 사업보고서 뚜껑 열어서 마지막 분기의 실적이 얼만큼 나왔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게 네. 반등을 강하게 할지 아니면 여기서 좀 정체될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7, 8월 정도는 좀 넘어가야지만 방향성이 좀 결정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시청자님. 좀 안타깝지만요. 함께 기다려보면서 좀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기운 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신성 통상 살펴봤습니다. 자, 게시판 종목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문자 참여인데요. 9509님께서 넥스턴 사셨어요. 6,900원 매수가시고요. 걱정되는 부분이 비중이 100%입니다. 정수영 부지점장님, 네. 비중이 너무 좀 많으셔서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이 넥스턴 하면은 이제 그 기계 공작 설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소형 뭐 자동화 라인이라든지 이런 그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사실 작년에 주가 상승폭이 컸죠. 이것은 이제 저평가와 그리고 올해 이제 실적 호전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 상승을 했는데 1분기 실적을 보니까 뭐 실적이 아주 안 좋지는 않습니다만 기대보다는 좀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빠졌던 이런 상황이고 최근에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것은 최대 주주와의 또 어떤 다른 곳과의 전략적 재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반등을 하는 것인데 사실 전략적 재우는 지나봐야 이제 뭐 도장을 찍어봐야 알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는 판단이고요. 만약에 이게 무산이 되면 주가는 또 한번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죠. 지금 이제 이 앞전에 작년부터 해서 올 2월 달까지 주가가 이렇게 쭉 상승했던 것은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고 최근에 빠졌던 것은 1분기 실적을 열어보니 실적이 예상만큼 좋지는 않더라는 게 주가 빠졌던 것이고요. 최근 반등은 최대주주 매각설이다. 그래서 주가가 만약 5,500원 밑으로 빠지면은 이것은 최대주주 매각이 그 전략적 제휴가 생각대로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5,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최대 주주와 전략적 제휴 뭐 이런 업체와의 된다 하더라도 실적 부분들이 지금 기대만큼 안 나왔기 때문에 7,000원 정도에서는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가 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500원의 손절가, 목표가 7,000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넥스턴 전략 살펴봤습니다. 자, 2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3부 이어갑니다. 광고 보고 올게요.